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자주 듣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편집자이고 특히 한국문학 편집자로 일을 하다 보니까 종종 듣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작가님들 작품에 편집자가 뭐 이렇게 손을 얼마나 대도 되느냐, 아니면 정말 많이 바꾸기도 하고 그러냐, 그런 질문을 종종 받아요. 물론 당연히 여러분 예상하듯이 편집자의 일은 그 중간에 어디쯤에 있습니다. 편집자가 하는 일은 뭐 오자를 잡는 일부터 한 문단 안에 논리적으로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아니면은 그게 뭐 문학작품이어도 논리나 개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단 단위에서의 올바른 정도를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품 전체가 개연성 있게 뭐 하나의 리얼리티를 잘 갖추고 있는지, 그 위에서 뭐 오류는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일을 하는 게 편집자의 일입니다. 뭐 결말을 이렇게 바꿔주세요라든가, 이 사람의 이 성격을 이렇게 바꿔주세요라든가, 작가가 설정해 놓은 것 이상의 범위로 크게 확장해서 수정을 요청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편집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이 이 작품은 내 것이 아니고 그 작가의 것이다. 그래서 편집자가 하는 일은 그 작가가 잘 쓸 수 있도록 돕는 일, 그 작가가 쓴 작품 안에서 편집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특히 문학 편집자에게는 그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생각이 될 텐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오늘 영상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편집자의 좀 강력한 조력으로 스타가 된 작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미권의 작가이고, 뭐 읽어보신 분들도 아주 많은 작가인데 뭐 읽어본 적이 없어도 이름은 어느 정도 알려진 작가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레이먼드 카버예요. 1980년대 미국 단편소설 르네상스를 주도했으며 해밍웨이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가, 리얼리즘과 미니멀리즘의 대가, 체호프 정신을 계승한 작가로 불립니다. 제가 오늘 살짝 말씀드릴 것은 레이먼드 카버와 그의 편집자였던 고든 리시에 대해서인데요.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복하지 않은 가정 환경에, 그리고 그렇게 문학적인 혹은 문화적인 소양이 뒷받침되어주지는 않는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좋은 대학의 문예창작과 영문학과 이런 데서 정석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문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카버가 워낙에 집이 가난했고 굉장히 일찍 결혼을 해서 10대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10대에 결혼을 해서 굉장히 힘들게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도 없고, 그런 가운데 간신히 무슨 통신 강좌 같은 걸로 문학 수업을 듣는 것으로 그 문학에 대한 어떤 첫발을 뗐거든요. 교재 편집 같은 것도 좀 하고, 이제 그러는 길 어딘가에서 고든 리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고든 리시도 뭐 그렇게 처음부터 승승장구하던 양반은 아니었는데요.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뭐 자신의 문학적 꿈을 펼칠 잡지를 작게 만든다거나,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많은 양의 미국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미국 문학에 대한 어떤 지도를 가지게 되죠. 저 같은 국내 문학, 한국 문학 편집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문학 편집자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한데요. 내가 속해 있는 그 분야, 저라면 이제 한국 문학이 되겠죠. 그 분야에 내 나름의 지도를 갖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편집자로서의 소양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발굴할 작가, 내가 기대를 걸 작가,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진 그 문학 지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밤낮 없이 정말 엄청난 양의, 진짜 많은 양의 작품을 쉬지 않고 읽은 고든 리시에게는 이 문학 지도가 너무나 촘촘하고 밀도 있게 완성이 되어 갔던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좋은 작가를 발견하는 눈, 좋은 작품을 발견하는 눈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차저차 일이 잘 풀려서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도 중앙의 큰 잡지이죠. 에스콰이어의 소설 담당 편집자로 취업을 하게 돼요. 레이먼드 카버를 여기에
등장시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레이먼드 카버는 그 사이에 어떻게 하고 있었냐? 한국에는 이제 등단 제도라고 하는 조금 특이한 제도가 있어서 내 작품이 어디 이제 운전면허 시험에 붙는 것처럼 어딘가에 당선이 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자격증을 가진 것처럼 인식이 되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미권에는 그런 등단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작은 잡지를 통해서 직접 내 작품을 보여줌으로써 조금씩 좀 중앙 문단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나아가고는 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뭐 고투를 겪어가며 특히 카버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집에 전기가 끊길 위험도 있었고 뭐 생 전체로 봤을 때는 파산을 2번이나 선고받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 문제가 있었어요. 거의 뭐 죽을 뻔하기도 한 그 정도로 심각한 중독 상태였는데 제가 뭐 생략하지 않고 디테일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적당히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그렇게 레이먼드 카버와 고든 리시가 힘을 합쳐서 카버의 작품을 세상에 좀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생겼습니다. 카버가 작품을 보내고 고든 리시가 이제 그 교정지를 보내죠. 편집자가 교정 사항을 적은 교정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카버가 그 리시의 교정 내용을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삭제하고 심지어 결말을 바꾸고 뭐 제목을 바꾸는 건 예사일일 정도로 너무나 많이 작품을 뜯어 고쳐서 이게 진짜 내 작품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앙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살은 다 발라버리고 뼈대만 남긴 느낌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정을 해서 카버에게 교정지를 보낸 거죠. 근데 카버는 이제 그렇게 낼 순 없다. 이건 내 작품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게 이대로 출판이 된다면 나는 더 이상 글을 못 쓸 수도 있다. 못 쓸 것 같다. 라고 읍소를 막 해요. 근데 이제 고든 리시는 내가 맞다. 나의 문학관, 나의 소설관이 맞다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은 그대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레이먼드 카버의 2번째 소설집이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로 수정을 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구글 같은 데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이렇게 엄청난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일단 이렇게 수정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글씨를 너무 막 쓴 것 같아서 저희는 이렇게 글씨를 막 쓰지 않거든요. 작가와 편집자의 소통은 이 교정지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내가 혼자 볼 것처럼 휘갈겨 쓰는 일도 없고 상대방이 볼 거라는 전제로 뭐 또박또박 예의 바르게 분명하게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교정지를 작가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근데 참 이게 얄궂게도 2번째 소설집이 너무나 큰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소설집 출간 이후로 카버가 미국 문단의 스타가 돼버렸습니다. 성공을 해서 너무 기쁘지만 기쁨만 가득할 수는 없는 감정이었을 거고 그 덕분에 카버는 생활고에서 일단 좀 벗어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계속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독자들이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작가에게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더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버가 그렇게 2번째 소설집에서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 꽤 오랜 기간 작품을 더 못 쓰고 발표를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렇게 2번째 소설집이 성공한 이후에 카버는 아마 여러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3번째 소설집에서 다른 방향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갑니다. 첫 번째, 2번째 소설집이 우리가 흔히 뭐 레이먼드 카버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뭐 미니멀리즘이나 미니멀리스트다라고 했을 때의 그 정수가 첫 번째, 2번째 소설집에 비교적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요. 물론 그 이후에 3번째 소설집에도 그런 게 분명히 드러나지만 색깔이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3번째 소설집이 바로 그 유명한 대성당이었습니다. 그 대성당을 출간할 때는 카버가 그때도 고든 리시에게 편집을 의뢰를 하면서 이전처럼 수정하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분명하게 못을 박아요.
고든 리시 입장에서는 그게 뭐 탐탁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중에 카버 사후에 뭐 레이먼드 카버 내가 만들었다, 뭐 첫 번째, 두 번째 소설집은 거의 내가 쓴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근데 어찌되었건 이번에는 카버의 뜻대로 최소한의 수정만 해서 출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전 소설집들에 비해 훨씬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작품성도 그렇고 뭐 사람들의, 독자들의 평가나 문단의 평가나 다 앞선 두 소설집보다 훨씬 더 좋았던 거예요. 그것으로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레이먼드 카버에 대해서 고영범 선생님이 쓴 책의 자료거든요.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에 나오는 레이먼드 카버 편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레이먼드 카버 관련된 다른 책들에도 많이 담겨 있는 자료일 텐데, 이렇게 그 고든 리시와 카버의 사이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카버가 죽고 난 이후에 이게 미국 문학에 아주 큰 스캔들로 터졌기 때문입니다. 고든 리시가 자신이 카버와 주고받은 교정지, 뭐 그런 자료 같은 것을 다 공개를 했어요. 그 카버의 저작권자인 테스 갤러거, 카버의 두 번째 부인인데, 테스 갤러거는 이제 그 스캔들에 지지 않고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카버의 온전한 작품을 복원해서 드러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든 리시가 수정을 엄청 많이 가하고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던 카버의 두 번째 소설집을 그 고든 리시가 수정하기 이전 버전, 자신의 남편인 카버가 썼던 원래 오리지널 버전으로 그대로 수록작 순서까지 그대로 해서 출간을 하고, 그 책의 말미에 이 책이 고든 리시의 손을 거쳐서 출간되었을 때 원래 카버가 썼던 것에 비해 몇 프로나 수정이 되었는지까지 깨알같이 노트로 정리를 해서 붙여놨어요. 진짜 마음을 단단히 먹은 거죠. 그 두 권의 책이 한국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고든 리시가 수정을 하는 방식이 삭제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량을 많이 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보이세요? 네. 이 책이 레이먼드 카버의 두 번째 소설집이고요. 그리고 이 책이 카버 사후에 이 책의 오리지널 버전으로 소개가 되었던 책이에요. 노트가 약간 좀 무서워요. 읽다 보면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놨구나. 우리가 대성당이라는 단편 다음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단편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편이 여기 실려 있는데, 그 단편을 카버가 썼어요. 근데 이제 고든 리시가 제목을 목욕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욕이라고 여긴 실려 있어요. 목욕이라고 실으면서 원래 버전의 78%를 삭제를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원고 마지막에 18페이지 분량을 잘라냈어요. 그래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요. 결말이 완전히 다르고, 우리가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애 그 마지막 부분, 따뜻한 결말 있잖아요. 롤빵을 나눠 먹으면서 이런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때도 있죠 하는 그 결말이 완전히 삭제가 되어서 여기 실려 있는 거예요. 저도 물론 카버 좋아하고 카버 작품도 뭐 따라 읽고 했는데, 레이먼드 카버라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뭐 편집자와의 갈등이라든가 뭐 자신의 작품이 사후에 오리지널 버전으로 재출간되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을 겪은 작가, 뭐 이런 생각들 정도였는데, 최근에 제가 레이먼드 카버 책을 작업을 하게 되면서 크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책임 편집을 한 책은 아니고 이제 저희 팀에서 책임 편집을 한 책을 이제 제가 같이 보고서 만든 책인데요. 책을 만들면서 이제 카버에 대해서 조금 더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책입니다. 우리 모두라는 책인데요. 되게 크죠, 책이. 기존에 나왔던 책에 비해 크고 두껍습니다. 이 책은 레이먼드 카버의 시집이에요. 여러분, 레이먼드 카버가 시를 썼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카버는 시와 소설을 거의 초창기부터 같이 썼어요. 시집 두 권이 먼저 나오고 첫 소설집이 나올 정도로 시를 먼저 발표하고 책으로 엮어내고는 했는데요.
대성당이 크게 성공하고 나서 그게 1983년이었는데 83년에 성공하고 88년에 폐암으로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대성당 이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시를 쓰는데 쏟아서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시를 쏟아냈어요. 그때 쓴 시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5권 분량의 시집이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여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두꺼워서 이거 어떻게 읽기나 하겠나라고 생각하실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만들면서 느낀 거는 일단 첫 번째로 그 카보에 대한 인간적인 매력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보를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둘만 딱 꼽으라면 일단 생각나는 사람이 무라카미 하루키인데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일본에서는 레이먼드 카보의 모든 작품을 일본어로 번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김현수 작가님이 대성당을 번역을 했죠. 하루키도 그렇고 김현수 작가님도 그렇고 카보의 시를 꾸준히 읽고 좋아한 분들인데 단편소설 너무너무 훌륭한데 이제 시를 읽다 보니까 작가가 작가에게 느끼는 어떤 인간적인 공감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진솔하게 쓰여 있고 굉장히 일상 언어로 쉽게 쓰여 있어서 어떤 난해한 이미지 중심이라든가 해석의 여지가 엄청 많은 복잡한 구조의 시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시 했을 때 딱 느껴지는 그런 진입장벽? 그런 게 정말 거의 없이 읽어도 되는 시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이라는 시가 있어요. 카보가 느낀 두려움, 두려움 쭉 있죠. 그 두려움의 목록입니다. 대부분 시를 읽을 때 그 시적 화자, 시 속의 나와 시인이 꼭 1대1로 대응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시 안에 나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다 시인이진 않은데 카보는 본인의 삶과 이 시에 드러난 장면들이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고 보여져서 여기에 나오는 나는 참 카보라고 바로 대입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심한 오독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시도 결국은 카보가 두려움을 느낀 것들의 목록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읽었는데요. 몇 개만 읽어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두려움, 밤에 잠드는 일에 대한 두려움, 잠 못 드는 일에 대한 두려움, 지난 일이 떠오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현재가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은 친구의 신원을 확인해 줘야 하는 일의 두려움, 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무도 안 믿겠지만 너무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편지 겉봉에 쓰인 내 아이들의 손글씨에 대한 두려움, 그 아이들이 나보다 먼저 죽을까봐,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게 될까봐 두렵다. 늙은 내가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할 거라는 두려움, 잠에서 깨어나 네가 떠난 걸 알게 되는 일의 두려움, 사랑하지 않는 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일의 두려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될까 두렵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너무 오래 사는 일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건 벌써 말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2번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그건 벌써 말했다라고 끝이 나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인이었던 테스 갤러거, 테스에게라는 부제가 붙은 선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후반에 450쪽대에 실린 시예요. 뒷부분의 한 연을 읽어볼게요. 오늘 아침엔 사방이 온통 눈이야. 우린 그 사실을 잠깐 언급하지. 당신은 잘 자지 못했다고 말해. 나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해. 당신의 밤은 끔찍했어. 나도. 우리는 서로를 극도로 차분하고 부드럽게 대해 상대의 취약해진 마음 상태를 감지하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상대가 어떤 기분인지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물론 우린 알지 못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다정함이야. 그게 오늘 아침 날 감동시키고 붙잡아준 선물이지. 다른 모든 아침과 마찬가지로. 별로 복잡하지 않은 시죠. 그래서 몇 군데 읽어드리고 싶었고, 이 시집의 번역가가 고영범 선생님이에요. 제가 그 클래식 클라우드 레이먼드 카보 편 재밌게 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책의 저자이자 이 책의 번역가이자 레이먼드 카보 평전의 번역가이기도 한 진짜 카보 전문가인 분인 거죠. 그 고영범 선생님이 옮겼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시는 커버가 1988년에 타계하고 그 이듬해에 사후에 출간된 폭포로 가는 새로운 길이라는 시집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실린 시예요. 조금 긴 산문시인데 앞부분과 뒷부분을 발췌해서 낭독을 해보고 자연스럽게 영상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시에 관한 약간의 산문입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오래전 1956년이나 1957년쯤이었을 거다. 내가 10대였고 결혼을 했고 워싱턴주 동부의 작은 타운인 야키마에서 어떤 약국에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던 시절. 부자들이 사는 동네의 한 집에 처방약을 들고 간 적이 있었다. 나이가 무척 들었지만 정신은 맑은 가디건을 입은 노인이 나를 집 안으로 맞아들였다. 그 노인은 내게 자기가 수표책을 찾아올 동안 거실에서 기다려달라고 했다. 거실에는 책이 많이 있었다. 모든 곳에 다 책이었다. 커피 테이블과 엔드 테이블, 그리고 그 옆의 바닥. 무언가를 놓을 수 있는 자리면 책들이 놓여 있었다. 심지어 그 방의 한쪽 벽면으로 자그마한 서재도 있었다. 나는 그전에는 누군가의 사적인 거주지에 붙박이 선반을 설치해 두고 책을 여러 줄 꽂아놓은 개인 서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기다리는 동안 방 안을 휘둘러 봤는데 커피 테이블 위에 한 단어로 된 내게는 아주 자극적인 표제를 단 잡지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시였다. 나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잡지를 집어들었다. 그게 나로선 처음으로 본 작은 잡지였다. 시에 관한 잡지로서도 물론 처음이었다. 나는 멍해졌다. 어쩌면 욕심을 좀 부렸던 건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책도 한 권 집어들었다. 마거릿 앤더슨이 편집한 리틀 리뷰 앤솔러지였다. 당시의 내게는 편집이라는 말의 의미도 미스터리였다는 사실을 첨언해 두어야겠다. 나는 먼저 잡지를 휘리릭 넘겨보고는 좀 더 내 마음대로 그 책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시도 많이 실려 있었지만 산문들, 수록된 작품들에 대한 평이나 코멘트처럼 보이는 것들도 몇 페이지씩이나 실려 있었다. 도대체 이게 다 뭘까? 나는 궁금했다. 전에는 이런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물론 시 같은 잡지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 두 가지 출판물을 교대로 훑어보면서 은밀하게 그 모두를 탐냈다. 그 노인은 수표를 써서 건네주며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 얘야, 그 책을 가져가렴. 그 안에 네가 좋아할 만한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 시에 관심이 있니? 그 잡지도 가져가지 그러니. 너도 언젠가는 시를 쓰게 될지도 몰라. 만약 쓰게 되면 그걸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알아야지. 시를 보낼 곳, 무언가가.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나는 18 아니면 19살이었고 무언가를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시를 쓰려는 서투른 시도를 몇 번 해보고 있던 참이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의 결과물들을 보낼 곳이 어딘가에 있고 거기에서 누군가가 그걸 읽고 어쩌면 믿을 수 없게도 출판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건 나로서는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다. 하지만 저 넓은 세상 어딘가에는 세상에 시 전문 월간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바로 내 손안에 들어있었다.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말했다시피 눈앞에 계시가 펼쳐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노신사에게 몇 번이나 감사의 인사를 한 뒤에 그 집을 나섰다. 내 고용주인 약사에게 수표를 전달하고 나는 잡지 시와 리틀 리뷰를 집으로 들고 왔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육이 시작되었다. 물론 그 잡지에 실린 필자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이미 잘 알려진 나이든 시인 여럿이 실려 있었고 거기에 새로 나온 무명의 시인들이 같이 수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최근에 간행된 것들과 다를 바 없는 구성이다. 그때는 물론 그 시인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들의 작품을 읽어본 적도 없었다. 모던, 컨템퍼러리
혹은 여타 사조를 막론하고 말이다. 그 잡지가 1912년에 해리엇 먼로라는 여성에 의해 창간되었다는 사실을 읽은 건 기억난다. 그 연도를 기억하는 건 아버지가 같은 해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날 밤늦게 읽다가 눈이 흐릿해진 상태에서 나는 내 삶이 매우 의미심장하고,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멋진 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걸 뚜렷이 느꼈다. 말했다시피 이건 1956년 아니면 1957년의 일이었다. 그러니 내가 쓴 시들을 마침내 내보내는데 28년이나 걸린 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였나? 없었다. 놀랍고도 중요한 사실은 1984년에 내가 무언가를 보냈을 때 그 잡지는 아직도 남아서 잘 유지되며 간행되고 있었고, 늘 그래왔듯이 이 독특한 회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에 의해 편집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이 편집자로서 내 시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내 시 6편을 실겠노라고 편지를 보내왔다. 내가 이 일에 대해 흐뭇하고 자랑스러워했던가? 물론이다. 그리고 내게 그 잡지를 주었던 그 이름 모를 다정한 노인에게 감사를 표하는 게 마땅한 일일 것이다. 그 사람은 누구였나? 그는 아마도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고, 그의 책들은 그런 식의 소규모이고 독특한, 하지만 결국에는 그리 대단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지는 못하는 소장 서적들이 가게 되는 길, 중고 서적상으로 흩어졌을 것이다. 나는 그날 그에게서 받은 잡지와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하게 된 것들을 정리해 소식을 전하겠노라 하고 그에게 말했더랬다.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너무 많은 일들이 끼어들었고, 애당초 그건 내 뒤에서 문이 닫히는 순간 깨어진 손쉬운 약속이었다. 다시는 그 노인을 만나지 못했고 나는 그의 이름을 모른다. 다만 이 만남이 실제로 방금 내가 묘사한 방식대로 있었다는 사실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난 그때 어린아이였을 뿐이지만 이런 순간은 간단하게 규명되지도 않고 길게 설명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순간은 내가 살면서 그걸 북극성, 삶의 지표라고 부르자, 그걸 가장 필요로 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너그럽게 내게 주어졌다. 그 후로는 그 순간과 비슷한 일조차 벌어진 적이 없다.